네, 저는 지난 30년간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인사 업무와 컨설팅 그리고 자문을 해온 인사쟁입니다. 야후 코리아, 그다음에는 구글 코리아, 그 뒤에는 구글 본사에서 일을 했고요. 카카오의 인사총괄 부사장 업무를 했고 스타트업들 인사 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균적인 인재가 중요했습니다. 어디 갖다 놔도 일을 잘할 수 있을 만한 둥글둥글한 사람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요즘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한다면 댄서가 돼서든 악기를 다루든 가수가 되든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글로벌리 인정받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조금씩 잘하는 것보다는 뾰족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에 이제 편입되고 있는 이 MZ 세대들과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구글에서 만난 천재들입니다. 저는 43이 된 나이에 이제 구글 본사로 이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술자나 과학자가 아닌 인사쟁이로 이제 구글 본사에 가서 소위 글로벌 천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일하면서 많은 깨달은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천재들을,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게 하려면 이 조직이라는 이 집단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MZ 세대들, 이분들과 어떻게 일을 하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의도한 성과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질문들과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즉 구글 본사에 가게 됐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한 2명을 꼽으라고 하면 레이 커즈와이라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제프 딘. 가장 대표적인 그 전설이 이런 게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구글의 서버 생산성이 몇 배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우리 생산성이 몇 배가 된 거야?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제프 딘의 책상을 지나가는데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이 사람의 키보드가 USB 1.0에서 USB 2.0으로 바뀌어 있더라. 즉,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있고 이 키보드의 명령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기계가 그걸 받아주지 못해서 그동안에 구글의 서버 생산성이 낮았던 것이지, 그게 기계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생산성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었다. 즉, 제프 딘이 컴퓨터를 지배하고 명령한다. 기계들은 제프 딘을 따라갈 뿐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천재들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준의 인재들,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인사 담당자라면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그 제프 딘 같은 경우는 참 구글에서 따지면 그 당시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의 조직을 도와드렸던 것이 2014년 정도 됐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자기 조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분의 가치는 구글의 엔지니어링에서 코딩을 하고 그 코딩을 통해서 서버가 잘 작동하고 구글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가 빨리 보여주는 그런 실무적인 일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굳이 붙여주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전통적인 조직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인정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조금 더 큰 박스, 큰 조직을 맡는 사람이 되는 것, 즉 내 업무명, 직무명 뒤에 장자가 붙는 것. 일 잘하는 사람들, 내가 과거에 일을 잘했다는 것만으로 조직에 장을 맡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술 사회가 발전되면서 좀 달리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관리자 역할을 해서 위로 쭉 관리자로 성장할 것인지, 또는 나는 한 분야만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코딩만 굉장히 잘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그것으로 승부할 거야 하는 트랙을 이렇게 두 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지만 나는 개발자로서 남아 있으면서 나는 코딩만 열심히 해서 가치를 세상에 또는 우리 회사에 부여할 거야 라는 곳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죠. 저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2004년도 이제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했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파고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딥마인드라고 있었습니다. 딥마인드를 인수했던 팀이 구글 브레인이라고 하는, 즉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팀이 구글 브레인 팀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구글 브레인의 HRBP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딥마인드는 런던에 사무실 하나가 있었고 홈페이지도 없었던 그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기업이고요. 인공지능을 전공했던 아주 천재급들의 엔지니어를 한 6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팀이었고, 당시 구글의 경영진이 이 회사는 굉장히 미래 인류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어떤 제품도 없었고 심지어 홈페이지도 없었던 그 기업을 한 1조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당시로만 따지면 구글은 검색 그리고 광고라는 이 메인 비즈니스, 즉 핵심 사업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고요. 거기서 한 97% 정도의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꽉 차 있는 시장이 됐었던 것이죠. 즉 레드오션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기업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에 해답을 주는 인공지능의 방법을 풀 수 있는 기업으로서 딥마인드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인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팀 자체가 영국 런던에 있기 때문에 옛날 방식대로 이 사람들 전부 다 미국 본사로 다 데려와 같이 옆에서 일을 해야 돼, 우리가 보면서 통제를 해야 돼, 이런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자율권을 좀 많이 주는 식의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적으로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자유도를 가지면서도 본사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 또 그분들이 과거 구글과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평가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보상할 것인가. 구글에서 방식대로, 구글이 광고를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대로 3개월에 한 번씩 평가한다든가 6개월에 한 번씩 평가, 또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OKR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Objective and Key Result라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팡이라고 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의 성장을 보시면 이 조직들은 보통 우리가 의도하는 100% 성장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2배, 3배, 5배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조직과 개인이 어떨 때는 자기 목표의 100배, 50배도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OKR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아주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거기서 실질적인 혁신이 나오게 됩니다. 제 개인 내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를 들어서 구글에 있을 때 당장 내가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는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시키는 일만 한다.
또는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일을 한다라고 했었다면 아마 저는 계속 한국에서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OKR을 개인에게도 적용을 한 것이죠. 나의 성장을 위한 나의 오브젝티브는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 본사 시장에 가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기업에서 일을 해보는 것이다. 그것이 저에게는 오브젝티브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키 리절트인 거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 회사다 보니까 지금도 영어를 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더 잘해야겠구나.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영어를 잘해야겠구나 하는 목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궁극적으로 본사에 가기 위해서는 그쪽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출장 갈 때마다 어떠한 사람과 업무적인 관계를 맺어서 미팅을 자주 하고 그거를 업무적으로 발현시켜야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그 넓은 시장에 가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조금 더 전문화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업무적인 공부를 좀 더 잘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자격증도 따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달라지면 내가 해야 되는 행동도 달라지고 과거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오브젝티브, O라고 하는 오브젝티브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아마도 이런 혁신적인 생각들은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거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MZ세대가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조금 더 몰입하고 거기서 실패하는 것도 또 받아들이고 남들의 피드백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시도들을 하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거와는 다른 어떤 형태로 새로운 세대들을 어떻게 모티베이션 해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기존 세대들의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꿈을 꾸는 능력이 미래를 만든다입니다.